금이라는 자산은 되게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이런 길고 분명한 추세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지난 100년의 기준으로 볼 때 금 가격 사이클은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냥 대충 바라봐서 10년 정도 금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2019년부터 시작된 사이클, 그때 이제 시그널들이 나왔어요. 상승 사이클이라는 시그널들이.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이제는 전체 사이클의 한 절반을 조금 지난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략 2029년에서 2030년 정도가 금 가격의 최고점 부근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금 가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어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금 이야기 하러 나온 양베리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장 컸던 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었잖아요. 사실 금이라는 자산이 좀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때는 지정학 문제랑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까지 이렇게 퍼져오면서 지정학적 문제가 커지니까 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기름이라도 붙듯 트럼프가 이제는 뭐 관세 전쟁이다 이런 이슈까지 벌어지면서 세계가 되게 불확실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3월, 4월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도 유예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금이 이제 가격이 올랐던 게 조금 더 이제 그런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한 건, 이제 뭔가 이런 이슈들이 다 끝났으니까 원래 이런 단순한 해프닝 때문에 금 가격이 올랐었다 이렇게만 판단을 한다면 이제 고점 찍고 매도 물량 쫙 나오면서 금 가격이 쭉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금 가격이 고점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금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한번 투자자들이 숨을 고르는 시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 딱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세계금협회에서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이제 금 수요량이 작년 대비 한 3% 더 늘었다고 해요. 금 가격이 작년보다 거의 40% 이상 올랐거든요. 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 수요량이 늘었다는 거,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볼 때 금 자체 거래량이 는 것도 는 건데 여기에 투자된 투자금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 가격이 이렇게 비싸져도 계속 사는 수요가 있고 그 수요가 끊이지 않다라는 건 사람들의 인식에 금 가격이 지금 당장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아서 위로 치솟지 못할 뿐이지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가들은 금 가격을 바라볼 때 지금의 금 가격이 불플래그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불플래그, 쉽게 말해서 황소가 깃발 들고 뛰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패턴인데, 가격이 한번 오르고 그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2차 상승의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는 불플래그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점들을 이렇게 미루어 볼 때 금이라는 자산이 지금 횡보하고 있는 게 일종의 숨고르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몇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금에다가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만 먼저 놓고 보면 사실은 가능성이 되게 없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슈가 금을 다루는 제 입장에선 가장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다뤄야 될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전 영상을 찍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역사적으로 금에 관세를 매긴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1930년대 이때도 관세 전쟁이 되게 심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스무트 홀리 관세법 이런 것들이 되게 화두가 됐던 시기였는데 이때도 금에는 관세가 없었어요. 금은 일종의 돈으로서 평가를 받는 자산이다 보니까 돈에 관세를 매긴다,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송금할 때마다 관세를 낼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것처럼 금이라는 자산 자체는 화폐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 관세를 매기는 게 사실상 많은 법리에도 어긋나기도 하고 규율에도 안 맞고 되게 효율도 안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던 역사가 없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그 일종의 그냥 쇼지 그게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려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또 철회가 됐는데 근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금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관세 문제를 이끌어내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다라는 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관세라는 점은 비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전과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가격이 더 비싸진다라는 걸 의미하다 보니까 이것은 즉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좀 이끌어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금은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고 불려요. 물가가 오르면 이건 바꿔 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그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게 또 5,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늘 금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도가 올라갈 만한 요소, 대표적으로 이런 관세 이슈들이 벌어지면 금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끌어낼수록 금에 있어서는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1970년대 말에 폴 볼커 연준 의장처럼 막 그냥 무자비하게 나 그냥 금리 막 올릴 거다 이렇게 공포를 조성하고 실제로 그걸 행동을 하면 시장은 그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처럼 이렇게 한다 했다가 또 완전히 반대로 한다고 했다가 도저히 종잡을 수 없게 되면 이건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불안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당장 사업을 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투자를 하기도 되게 애매해져요. 그러면 돈이 오갈 데가 없어집니다. 가만히 놔두자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현금 가치는 녹아내리고 어딘가에 투자를 하자니 트럼프가 또 갑자기 뭐 관세 아니면 뭐 다양한 그런 정치적 방향을 통해서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면 한순간에 가장 블루칩이라고 불렸던 그 주식이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런 주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돈이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럴 땐 돈이 몰리는 것이 바로 안전자산, 그 중에서도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거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라는 부분을 크게 두고 볼 때 여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장기적으로 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탈달러를 준비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대략 한 2000년부터 한 25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달러에 가장 반대가 되는 게 뭔가 이걸 생각해 보면 가장 쉬워요. 달러의 가장 반대 뭘까요? 바로 금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달러 지수와 금 가격을 겹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자산이 가격 움직임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을 띈다라는 것, 즉 달러의 반대편에는 금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중국이 금을 언제부터 사모았는가를 보면 2000년대에 중국이 모았던 금이 한 400톤 정도밖에 안 됐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근데 그게 벌써 지금 2100톤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2200톤에 가까워요. 4배가 증가했습니다. 공식적인 보유량만으로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중국이 보고를 잘 안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중국과 사우디가 이 금을 사들여도 보고를 되게 안 하는 걸로 유명한데 그래서 이 업계 전문가들은 가장 보수적으로 봐도 중국이 금을 한 5,000톤 가량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만큼 중국은 금에 되게 진심이었습니다. 사 모으는 것도 1위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 금 생산량이 또 1위예요. 그리고 금 매장량도 탑3 안에 들거든요. 여기에 더불어 중국은 상하이 금거래소라고 하는 아시아 최대 금거래소도 2002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키워왔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금의 진심이고 금을 쓸어 담고 캐고 수출도 안 하고 모으고 그 다음에 이걸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거를 전 세계와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실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이미 2000년부터 정말 오래전부터 중국이 준비해온 패권 전쟁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시대에 가장 신뢰받는 화폐는 바로 달러죠. 기축통화입니다.
중국은 패권 국가로서 기축통합 패권을 가져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자산 중에 달러로 된 자산들이 정말 많은데, 중국이 이런 패권에 대한 야망을 드러낼수록 미국은 러시아한테 했던 것처럼 스위프트 제재라던가 외환보유고 동결,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거에 완벽한 대안이 또 금이고, 또 달러라는 자산 자체로만 보더라도 그거의 정반대편에 있는 게 금이다 보니까 중국은 그래서 더욱더 탈달러를 준비하기 위해, 더 나아가서 기축통합 패권을 뺏어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서 금 가격이 언제 올라가게 되느냐, 우리가 이걸 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는다는 거는 되게 특별한 경우죠.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보험사를 찾아갈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보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금은 일종의 보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이 보험을 찾아간다는 건 되게 어떠한 큰 이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슈가 무언가, 되게 근본적으로 따지면 결국엔 부채랑 관련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그러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허리띠를 꽉 졸라매가지고 빚을 갚던가, 아니면 파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에 하나 더 얹어서 그냥 화폐 가치를 낮춰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국가가 10년 전에 100억의 빚을 졌는데 10년 후에 똑같이 100억에다가 이자 조금 얹어가지고 갚았어요. 근데 이때 화폐의 가치가 10분의 1 토막이 났다면, 이거는 빚을 명목상으로 보면 갚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빚을 10분의 1만 갚고 그냥 그대로 계약을 해지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실질적 디폴트 혹은 테크니컬 디폴트라고 부릅니다. 빚을 갚긴 갚았지만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로 갚지 않아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테크니컬 디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은 이미 1930년대에도 그리고 1970년대에도 이런 테크니컬 디폴트가 있었습니다. 벌써 지난 100년 동안 3번의 테크니컬 디폴트가 있었어요.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 한 36조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5경이 넘어요. 5경이라니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 빚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 그 많은 빚에 대한 이자, 정부도 이자를 내요. 그 이자가 1년에 한 1,300조 정도 되거든요. 1,300조 원.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불리잖아요. 국방비를 1년에 1,000조씩 쓴다 그래서. 근데 그 국방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고작 빚 갚는 데만 쓴다는 겁니다. 빚 갚는 것도 아니죠. 빚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만 그 정도를 쓴다는 겁니다. 과연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수를 더 걷어서 이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에선 이 정도 수준의 빚을 갖고 있는 국가가 그 문제를 해결한 적은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방금 말씀드린 테크니컬 디폴트라던가, 아니면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는 진짜 디폴트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미국은 선택지가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짜 디폴트를 하던가, 아니면 화폐 가치를 낮춰서 그렇게 빚을 갚는 형태인 테크니컬 디폴트를 하던가. 심지어 그 최근에는 단기 국채로 4주짜리 T빌이 거의 1,000억 달러 수준으로 발행이 됐거든요. 단기 국채를 이렇게까지 많이 발행했는데 사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많이 될 예정이에요.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거니까 투자자들은 차라리 만기가 긴 국채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거든요. 단기 국채가 잘 안 팔릴 가능성도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도는 점점 떨어지는데, 미국은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미국은 화폐 가치를 낮추면서 이 빚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은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미국 국채를 버리고 금으로 가고 있는 것도 이런 측면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이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라는 국가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뭐 어느 정도 크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이슈를 되게 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슈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이라는 자산의 가격이 어디서 결정되는가 이걸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금 가격 하면 그러게 금 가격 항상 이렇게 맨날 뭐 공시가 되는데 뭐 네이버에 쳐도 나오고 어디 쳐도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지?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런던과 뉴욕에서 결정이 됩니다. 왜 런던과 뉴욕일까요? 보통 이 금거래의 중심지는 당시 패권 국가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17세기에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 이제 그 금거래의 중심지였고 중세 시대 때는 제노바 이런 데가 그 금거래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 넘어오면서 영국이 패권을 잡다 보니까 영국의 가장 중심지인 이제 런던에서 금거래의 허브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오면서 뉴욕이 이 금거래의 중심지가 됐는데 이 바로 직전이었던 영국의 런던과 그리고 현재 패권 국가인 미국의 뉴욕 이 두 가지에서 전 세계 금거래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금거래가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지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까지는 뭐 100%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수많은 내부 증언과 고발로 인해서 많이 밝혀진 것도 있고 실제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도 있는데 금 가격을 조작했던 역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1961년에는 이 금 가격이 고정되어 있던 시기였어요. 미국이 금 가격을 계속 고정시켜서 그 금본위제라는 그런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던 시기였는데 근데 미국이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하니까 다른 국가들이 이거 달러가 과연 가치가 있는 게 맞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러를 금으로 바꿔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자 미국이 이거 금 가격이 자꾸 치솟는데 이거 고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 금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서 유럽 6개국과 이제 힘을 합쳐서 총 7개국이 금을 막 세상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금 가격을 계속 때려 눌렀던 거죠. 그렇게 6년 동안 금 가격을 억눌렀지만 결국에 미국이 그냥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하고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발생했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 나중에 1967년에는 더 이상 못 버틴 프랑스가 먼저 이 그 런던 골드풀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탈퇴하면서 결국에는 이 금 가격 조작이 깨지고 1970년부터 금이 26배가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이 이후에도 금 가격 조작에 대한 그런 실증적인 사례들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지금도 여전히 금 가격을 조작하고 있냐 아니냐 아직 확실한 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어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 뭐 여기 더 나가서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국가들이 계속 아시아 최대의 그런 금거래소들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와 거래할 수 있는 금거래 허브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건 뭔가 이 금 가격이 억눌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금 가격이 완벽하게 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면 굳이 런던에서 사면 되고 뉴욕에서 사면 되는데 이렇게 금거래의 허브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금업계에서는 지금 이러한 행태가 2002년부터 계속 금거래소들이 각 국가들에서 생겨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게 금 가격에 있어서 어떤 큰 트리거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물가지표 관련해서 얘기할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일단 당장 9월에 있을 금리 인하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CPI도 CPI고 여기에 얹어서 이전에 고용지표도 좀 크게 변화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고용지표로 비농업 고용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4월, 5월에 발표됐던 고용지수가 되게 크게 조정이 됐습니다. 4월, 5월에 그 조정이 돼서 사라진 일자리가 25만 개가 되거든요. 되게 큰 쇼크였어요. 7월에 발표된 것까지 얘도 나중에는 뭐 수정이 되겠지만 수정이 안 된다고 치고 이 3개월을 묶어서 보면 코로나 이후로 거의 최저치 수준입니다.
고용시장이 되게 불안하다라는 의미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고 여기에 고용시장은 불안하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금리가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달러의 가치도 내려갑니다. 달러의 정반대에 있는 게 바로 금이라고 했죠. 그러면 금 가격이 올라간다. 아주 단순한 구조죠. 실제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꽤나 많이 작용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렇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난 후에 이제 금 가격의 상승이 되게 거세했거든요.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게 꼭 100% 금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도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실질금리라는 데이터거든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놔서 받는 이자가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높냐 낮냐 이거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물가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준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굳이 뭐 물건을 먼저 사거나 그런 이제 뭐 금을 산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은행에 돈을 넣고 이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굳이 화폐를 보유할 필요도 없고 예적금을 할 필요도 없어져요. 내가 미리 먹을 쌀을 산다던가 그런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돈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실질금리가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실질금리는 금리와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받는다. 금리는 낮아질수록 물가는 오를수록 금 가격이 좋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9월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것은 금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 얹어서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CPI는 좀 안정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PPI라고 해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좀 깜짝 놀랄 만큼 쇼킹한 그런 수치가 나왔어요. 작년 대비 3.3%나 더 높은 그런 이제 물가 상승 율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예측치보다도 거의 0.6%포인트 이상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 쇼크였죠. 물가가 좀 잡힐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런 생산자 물가지수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약간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야, 이거 보니까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가 않네. 아니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고용지수도 그렇게 떨어지고 한데 근데도 물가가 이렇게 오른다고? 이거 물가 영원히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주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금리는 내려갈수록 물가는 오를수록 금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요. 9월부터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겁니다. 근데 물가가 과연 그만큼 계속 안정될까?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수록 PPI에서 나타났던 그런 행동이 CPI에서 나타나고 이런 행동이 나타날수록 사람들은 금을 찾는 수요가 더 늘어날 거고 이것은 금 가격이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이라는 게 되게 비슷한 자산 같지만 본질적으로 생각해도 되게 다른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준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영향이 거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수요가 금의 수요와랑 어떻게 다른가를 알면 그러면 과연 이 수요가 겹쳐야지만 비트코인이 금에 있는 수요를 뺏어가면서 금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금의 가장 큰 수요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물가 상승,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불안함,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익명성입니다.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미국으로부터 스위프트 제재를 맞았잖아요. 그 뒤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쓸어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달러나 아니면 그런 추적 가능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통제가 있을 때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금 같은 경우는 이걸 녹이면 그때부터는 누구의 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로부터 금을 되게 많이 수입했어요. 하지만 런던과 뉴욕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 시장에서는 러시아산 금은 금지됐었거든요. 근데 인도는 그렇게 수입한 금을 다 녹여서 인도 금으로 만들어서 내보냈어요. 그러면 이걸 러시아산 금인지 인도 금인지 현대 과학으로는 어차피 판별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니 미래 과학으로도 판별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언제든지 어떠한 통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자산,
금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와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괜찮은 자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투명해서 그래요. 비트코인은 이 투명성이 되게 뛰어난 자산입니다. 0.0000001 비트코인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 안에서 다 기록이 되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금의 가장 중요한 속성에 있는 그 수요를 가져간다? 라고 보기에는 너무 다른 수요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금 가격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이 달러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금 가격이 되게 빛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바라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언제 많이 오르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를 때 올라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가격은요 수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언제 올랐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을 때는 주식 가격도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하고 있을 때였다.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급락할 때는 주식 가격이 크게 떨어질 때였다. 이걸 생각해 보면서 물론 뭐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투자자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장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볼 때 과연 투자자들의 이런 투기적 수요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대부분의 투자적 수요가 바뀔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의문점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그럼 혹자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아직은 그 규모가 적으니까 그렇지 나중에 시장이 더 넓어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수록 비트코인의 본질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야. 그때는 금의 본질을 해치기 때문에 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년 전에도 그 얘기가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비트코인 시장의 규모가 진짜 작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미 전 세계 시가총액 수준으로 보면은 그 자산군을 다 두고 봤을 때 10위 안에 들어요. 심지어 금이랑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게 은이거든요. 근데 은보다도 비트코인이 이미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이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이미 투자자들이 많고 시장이 그 정도로 커졌는데 근데도 비트코인과 상관관계가 1도 없다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이 비트코인 시장이 더 넓어진다고 해서 과연 금과 그렇게 비슷해질 수가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속성이 금이랑 100%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한 10% 정도는 겹쳐 있어요. 그런 측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국가의 통제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송금이 되게 쉬워요. 개인 그 지갑에 넣어놓고 그냥 밖으로 나가면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지고 나가면은 이제 갑자기 보안 검색대에서 이렇게 걸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되게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나 아니면 혹은 그런 기업들 측면에서 볼 때는 비트코인이 어떤 그 되게 많고 많은 그런 요소들 중에서 일부는 금보다 낫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같이 국가가 통제를 할 수 있을 그런 위기에,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달러 가치가 올라가냐? 저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 가격이 안 좋냐? 네,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진짜 단기적으로만 그렇지 조금만 길게 긴 호흡의 관점에서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 본질을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안정적인 자산을 담보로 한 코인이기 때문에 얘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아무 담보가 없어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냐? 아니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안전한 담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거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달러를 얘기를 해야 돼요. 얘는 달러와 그 다음에 달러 자산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화폐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미 2010년부터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트럼프가 당선됐던 것도 아닌데 이미 2010년부터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버리기 시작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물론 트럼프의 관세 이슈, 지정학적 위기, 그게 기름을 부은 건 맞지만 탈달러는 되게 오랫동안 큰 흐름에서 변곡점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패러다임이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2010년이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2008년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그런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250년 동안 발행했던 화폐의 량을 단 3년 만에 발행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뭐든지 양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달러도 당연히 양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져요. 다만 이 가치가 떨어지는 데는 일종의 시차가 걸리거든요. 일반 개인이나 투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차 정도는 무시할 수도 있어요. 뭐 10년, 20년이라는 시차가 걸린다고 한다면 그 안에 뭐 한순간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뭐 충분히 달러를 보유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20년, 30년, 뭐 심하면 막 100년, 200년을 바라보고 이 자산을 외환보유고에 담아 놓습니다. 그때 2008년에 그렇게 많이 발행된 달러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많이 발행된 양만큼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걸 중앙은행들은 알아요. 더 이상 미국 국채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자산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보유량이 비중이 한 70% 정도 됐어요. 외환보유고에서. 근데 그게 이제는 5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온 거의 큰 기전은 달러 자체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요즘엔 달러라는 게 독립성을 잃고 있다라는 점, 다른 국가를 통제하고 관세로 다른 국가들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흔들어 놓고, 그리고 연준이 마음대로 발행해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보유자들은 손해를 입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그 패러다임은 긴 호흡에서 아직 초반부를 지나서 이제 중반부에 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올게요.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가 뭐라고 했죠? 달러입니다. 달러를 바라보는 중앙은행들의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달러가 이 담보가 되는 화폐 자체가 문제인 건데,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고 해서 겉 포장지가 바뀐다고 안에 내용물이, 썩어가는 내용물이 다르게 평가받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만 긴 호흡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바라본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 달러 가치를 다시 올리고 달러 패권을 다시 견고하게 만드는 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금이라는 자산은 되게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이런 길고 분명한 추세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지난 100년의 기준으로 볼 때 금 가격 사이클은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냥 대충 바라봐서 10년 정도 금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2019년부터 시작된 사이클, 그때 이제 시그널들이 나왔어요. 상승 사이클이라는 시그널들이.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이제는 전체 사이클의 한 절반을 조금 지난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략 2029년에서 2030년 정도가 금 가격의 최고점 부근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금 가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가격이 3,500불을 찍고 나서 약간 부담스러움을 느꼈어요. 여기다가 관세 전쟁도 조금 완화되고 여기다 지정학 문제도 완화되면서 이제 금에 대한 상승 트리거가 없으니까 금 가격이 그렇다고 떨어지기에는 이 패러다임 자체가 금 가격의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트리거는 없으니까 그 이제 금 가격이 그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죠? 요즘 돌반지 한도는 60만 원이라는 얘기 들으면서 돌반지는 못 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찾냐면요, 금이랑 똑같은 수혜를 받는데 얘보다 좀 저렴한 거 없을까?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보면 특정 자산이 가격이 막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서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막 예를 들면 2차 전지, 뭐 배터리 이런 것들 이제 가격이 쭉 올라가서 대장주가 그 정도 올라가면 2등주를 찾게 되거든요. 똑같은 이슈로 충분한 포텐셜을 낼 수는 있는데 가격이 반영이 안 된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금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은이 눈에 띈 거예요. 왜냐면
은은 금과 함께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거든요. 그래서 은 가격의 가격 상관성을 보면 금이랑 거의 90% 이상 유사해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은은 금에 비해 시장 규모가 10분의 1 정도로 되게 작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금의 슈퍼사이클 때 금보다 항상 은이 더 많이 올랐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기준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니까 은이 너무 싼 거예요. 역사적으로 금 1온스당 은이 한 15온스에서 20온스, 그러니까 이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이 1대 15에서 20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 근데 지금은 이게 1대 거의 90 정도까지 벌어졌어요. 이게 금 가격이 이 정도 오르고 보니까 은이 너무 싼 거예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몰리게 됐고, 요거랑 비슷하게 백금도 최근 들어서 백금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얘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우리가 백금, 플래티늄 하면 당연히 금보다 더 귀한 자산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알고 가격을 보면 이제 괴리가 생겨요. 플래티넘이 당연히 금보다 좋은 거 아니야? 하고 딱 플래티넘을 봤는데 금 가격의 반도 안 되는, 거의 반의 반 수준으로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백금도 진짜 싸다. 금을 사기는 약간 부담스럽지만 은이나 백금은 가격 자체가 너무 싸니까 이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은 가격과 백금 가격이 요즘에 최근에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단순한 가치로만 따지면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은 다시 1대 20, 이 평균치까지는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백금도 금 가격보다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의 가격의 트리거가 되려면 금 가격이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앞으로 금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은이나 백금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ETF예요. 왜냐면 ETF는 간단하거든요. 그냥 주식 어플에서 매수 버튼 누르면 사지고 매도 버튼 누르면 팔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금 가격을 똑같이 쫓아가도록 설계된 펀드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오르면 또 수익이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ETF로 투자를 많이 해요. 저도 이런 이제 금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ETF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발을 들여야 돼요. 왜냐면 금이라는 자산을 일반적으로 옛날에 투자할 때는 진짜 실물 막 골드바라던가 이런 걸 사야 되다 보니까 뭐 금은방도 가야 돼, 가격 비교도 해야 돼, 되게 이런 귀찮고 번거로운 일들이 많아서 금 투자를 시작도 못했던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ETF와 같이 좀 간편한 방법이 오히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추천드리자면 KRX 금시장이라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KRX 금시장도 똑같이 그 주식 어플에서 매수 버튼 누르면 사지고 매도 버튼 누르면 팔아지는 금 투자 방법인데요. 주식 어플에 이제 뭐 금 현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탭이 따로 나와요. 거기서 이제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이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첫 번째로 정말 간편하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수수료가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ETF 같은 경우가 한 0.7% 정도 되거든요. 이미 ETF보다 수수료도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ETF는 나중에 팔 때 배당소득세라 그래서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근데 KRX는 나중에 팔아도 세금이 없습니다. 내가 막 실물로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매수 눌렀다가 나중에 금가가 올라서 매도하면 세금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면서도 그렇게 세금적으로도 효율성이 높은 그런 KRX 금시장으로 한번 금 투자를 처음 입문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려 보고 싶어요. 내가 원래도 순금이라는 그런 액세서리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액세서리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일단 골드바는 사고 나중에 팔 때 따로 뭐 더 떼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액세서리는 나중에 팔 때 분석료라고 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 가격이 깎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만 생각하고 이제 액세서리 투자를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금 투자를 할 때 1, 2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사이클이고 우리가 한 절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5년 동안 금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도 뭐 컴퓨터를 사도 핸드폰을 사도 다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금은 새거든 중고든 10년이 지났든 100년이 지났든 감가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세서리를 5년 동안 실컷 착용하고 다녀도 나중에 금 가격이 오르면 오른 것만큼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 가치까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금 액세서리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즐기시고 5년 뒤에 파셔서 금 가격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액세서리 형태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내가 순금 액세서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골드바 형태가 제일 좋기는 해요.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팔 때 뭔가 떼는 부분도 없고, 또 이제 제가 후술할 그런 이제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매도를 하실 때 좀 더 추가적으로 프리미엄까지 받으시면서 매도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순금 액세서리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에 따라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이 금을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얘기 드리기 위해서 제가 2019년에 처음으로 이제 금을 샀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에 이제 그땐 대학생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금의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한 푼 한 푼 모아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7월에 드디어 그 금의 슈퍼사이클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금은방도 돌아다니고 이제 뭐 금거래소도 가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금은 사면 당연히 저도 부가세를 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제 금을 개인 간 거래할 때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뭐 그때 당시에 대략 한 20만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들을 보니까 가격이 되게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여기는 왜 유독 싸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세무사분께 여쭤봤는데, 세무사분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중고거래를 할 때 우리가 뭐 가전제품을 사든 아니면 중고제품으로 무엇을 사든 그거를 처음 구매했던 구매자가 이미 부가세를 지불했기 때문에 개인끼리 거래할 때는 부가세가 없어도 합법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 가격이 되게 저렴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중고거래가 되게 좋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고거래가 또 좋은 점은 내가 살 때 부가세가 없이 사도 된다는 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금이라는 게 보통 금은방이나 금거래소에서 팔 때 이 살 때 가격이랑 팔 때 가격이랑 달라요. 근데 중고거래는 개인끼리 거래하니까 우리 한 여기 중간 정도에서 거래하죠 라는 합의가 있어서 그 중간 정도에서 거래를 하니까 내가 살 때도 팔 때도 사자마자 바로 팔아도 아무런 손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되게 큰 효율점이 있어서 금을 구매할 때 이런 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구매하는 게 되게 효율적이다 라는 걸 깨닫고,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한 가지 문제라고 한다면, 개인끼리 거래할 때는 뭐 사기나 절도나 이런 다양한 그 범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예방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요즘엔 이런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들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중개를 해주는 업체에서 그런 검증된 제품을 검증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사고 파신다면 금 투자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은방들이 가격이 다른 데는 한 두 가지 정도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죠. 그냥 마진을 자기가 취하고 싶은 대로 가격을 설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가격이 다른 거고, 두 번째는 마진이 같아도 이제 금은방의 회전율에 따라서 금 가격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것들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덜하겠지만 금이나 뭐 은 이런 자산들은 시시각각 가격이 변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도매업체로부터 금을 한 돈을 6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났더니 58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장님은 그 1시간이라는 시간만큼의 리스크를 지고 있는 거죠. 1시간 동안 2만 원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리스크를 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최소한 한 62만 원 정도에는 그 가격을 설정해놔야 가격이 떨어져도 본전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금 가격이 1시간보다는 하루보다는 일주일이 가격 변동이 더 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을 내가 사서 손님한테 나가기까지 이 회전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다 보니까 마진이 똑같아도 가격 스프레드를 크게 벌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곳의 특징이 뭐냐면, 매도할 때 이제 고객이 금을 팔 때도 비싸게 사주고 그 금은방들이 금을 팔 때도 싸게 해요. 이 살 때 팔 때 가격이 되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회전율이 낮을수록 이게 되게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벌어진 부분 때문에 가격이 비싼데 여기에 마진까지 얹어지니까 너무 비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은방들은 마진과 그 다음에 이런 회전율에 따라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의 입장만 생각을 한다면 여러 군데, 최소 5군데 정도는 발품을 팔아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금 가격이 지금 고점 부근에서 정말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떠한 트리거 하나만 나오면은 당장 올라가겠다라고 이제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 마냥 지금 이렇게 뭐 가격이 고점에서 이렇게 잘 흔들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과는 별개로 되게 큰 안 좋은 악재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기적인 금 가격의 상승과 하락만 생각을 하면 사실 금은 우리가 4년, 5년을 투자해야 되는 자산인데 내가 금을 저점에서 잘 샀어도 매일매일 불안할 거예요. 내일은 또 오를지, 또 모레는 떨어질지, 이거에 대해 불안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니 어차피 5년을 투자해야 되는데 5년 뒤에 금 가격이 이 정도 올라가서 그거 조금 비쌀 때 주고 산 금이나 조금 쌀 때 산 금이나 별 차이가 없고 나는 2025년에 금을 사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금 세상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금을 투자할 때 조금 더 긴 호흡의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금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